이번 순서는 저희가 마인드 강연을 듣는 시간인데요. 주식회사 두리안 컴퍼니의 대표이사이자 한국독서개발연구원의 전문 독서 강사인 박완선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박완선입니다. 오늘의 강연은 말 그대로 인문학 강연의 하나로서 여러분의 평소에 어떤 소양을 함양하고 또 특히나 이렇게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이렇게 방향으로 좀 아이들을 교육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배운 부분을 또 새로운 부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시간인 겁니다. 저는 주식회사 두리안 컴퍼니 대표인데요. 두리안 컴퍼니라는 회사는 자동차에 관한 이렇게 안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이제 틈틈이 이런 모임에 와서 이렇게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책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시간 내서 저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표현을 평소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프랑스에 있는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의 C,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수많은 선택으로 우리 삶은 사실 채워져 있는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저로 당장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사업한다고 당연히 바쁠 수 있고 뭐 많은 일들을 쳐낼 수 있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안 볼 수도 있고 바쁘지만 책을 봐서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또 아이를 교육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런 마인드 교육할 때 많이 나오는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인데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어떤 연구 결과 최종 이분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본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그 마음의 태도도 역시 어떤 선택,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사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고 살 거냐가 결국 우리 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책은 이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데 강연을 갔을 때 준비하려고 이 책을 요즘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심리학자였고 의사였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나치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치 포로 수용소.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였냐면 기존의 유태인들하고 받았던 그 대우와 똑같은 대우를 이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이 사람이 받게 되면서 사람들을 관찰한 그 결과를 최종 책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지더니 가정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징집되어서 정말 그 끔찍한 열차를 타고 포로 수용소에까지 가서 그 포로 생활을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연필을 가져갈 수도 없고 노트를 가져갈 수도 없고 책 한 권 가져갈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여 본 결과를 이 책에 이제 한 것인데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과 시련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이에요. 빅터 에밀 프랑크. 그래서 유태인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데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중에는 살아서 나왔고 살아서 나온 그것을 엮어가지고 책으로 저렇게 만든 거고 그 책의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깨달은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워딩이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유태인에게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못 뺏어가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나치는 그 수많은 어떤 심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저앉힐까를 연구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눈앞에서 그 보는데 집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재산을 끌어가고 가족들을 다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게 이 나치의 전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딘가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 돌아갈 곳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면 나치에 끌려가도 내가 탈옥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나치가 그런 전법을 썼는데 모든 것을 박탈해 갈 수는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자유더라. 그게 뭐냐면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정하기는 끝까지 자기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라도 아무리 나치 군인이라도 이 사람 정신세계까지 지배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결국 그거를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그 사람이 선택하기에 따른 자유더라는 겁니다. 아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똑같이 여기서도 마음의 태도를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음의 태도란 우리가 전문용어로 보통 마인드라고 표현하죠. 마인드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실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거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게서 모든 걸 박탈해 갈 수 있어도 끝까지 자기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 어떤 마인드로 살 거냐에 대한 그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 있고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 물어봐도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태어난 과정도 다르고 어디 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그 누구 하나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 어떠한 나의 마음을 그 형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내가 이 형편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헤쳐나가고 살아갈 거냐. 그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려워 라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왔어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하 1층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을 외국인 전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오후에 그 시간에 있을 건데 퀘스천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박스 안에 겉에는 물음표가 써 있고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명, 두 명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속에 있는 거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재미난 건 뭐냐면 똑같은 걸 만지게 합니다. 똑같은 걸 만지게 하는데 만지고 난 그 아이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같은 걸 너네 만졌어. 그런데 너네가 직접 본 것처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우린 서로 달라.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깊은 대화는 아직 안 해봤지만 저는 한 가지 알겠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마음의 태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두 다 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로 빠지고 다 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서로 옆에 사람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마음을 흘러받으면 참 좋겠죠. 나에게 없는 마음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나아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건 끝까지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치가 여러분의 집을 다 불태우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극한 상황에서도 이건 좋은 거야 또는 이건 나쁜 거야 그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나 문제와 고통을 만났다고 이 사람을 가정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대번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1차적으로는 찾아오고 전문용어로 1차적인 생각이라 그럽니다. 1차적인 생각. 내 마음에 그냥 바로 탁 올라오는 생각.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문제고 고통으로 느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될 거고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일단 1차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걸 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말로써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가능해.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보통 내가 보는 눈, 내가 느끼는 경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해봐서 압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먼저 바꿔주면 마음도 바뀌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믿으니까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마음의 태도 바뀐 태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겪어나갈 때 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의 어려움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하자. 저는 지금 제 앞에 걸려있는 소송은 6개입니다. 전 소송 6개가 걸려있고 제 뒤에 변호사 한 6명을 붙여가지고 변호인 단을 꾸려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판사 앞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씁니다. 아, 판사님 안녕하세요. 심지어는 같은 판사가 2건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소송이 좀 많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변에 또 사업하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매출을 한 10억, 20억쯤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100억, 200억 하는 사람도 있고 1000억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은 제가 가진 거에 몇 배 이상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든지 내가 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좀 바꾸고 좀 넓게 본 거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 이게 어려움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사람 앞에 내 어려움을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또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거꾸로 내가 좀
거꾸로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소송은 걸려있지만 해결 방안은 다 있어요. 하면 돼요. 마음이 어려우면 다른 게 아니라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면 막 2년도 가고 3년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송은 답이 좀 없어. 그래서 정말 좀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어려움의 크기를 가늠하는 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어려움에 무슨 마음을 품느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과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겠느냐. 1차적으로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거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격할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마치 탁구 선수가 탁구공 넘어오면 이렇게 탁 넘기듯이 어려움이 탁 넘어왔을 때 그거를 그냥 맞고 있으면 바보인 거잖아요. 이거를 넘겨야지 재미가 있는 거고 넘길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생각을 반응해 주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입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마음이 바뀌게 될 거고 그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로 오늘은 아이와 엄마와 하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학생을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에 이제 아이들에게는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겠지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67세인가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꿈을 꾸셔가지고 또 무슨 새로운 걸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 있을 겁니다. 또 악기를 배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마음이 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죽어있다. 나는 꿈이 없다. 내가 뭘 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저희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2살짜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그 낙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린이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낙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징그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하이마 이거 만져봐 그러면 턱턱 잡아가지고 낙지의 멱살을 잡고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교육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벌레나 거미 같은 거를 보고 아유 징그러 이렇게 하지 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가 그걸 들어가서 배움이 다쳐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 아이는 순수하게 키워야 해서 거미는 거미인 것으로 파리는 파리인 것으로 보여줘야지 이거를 징그러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아이가 다쳐버린다는 건데 저는 이 낙지를 보고 그날 그걸 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낙지 탕탕이 그거를 이제 집에다 만들어주려고 봉다리에다 사왔는데 애가 그거를 막 잡아가지고 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하다가 보니까 낙지가 몰고 저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 얘는 이 징그러운 걸 모르는구나. 전 저기 좀 징그러웠거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씻어가지고 저 물에다 담가가지고 이제 줬더니 제가 저거를 자꾸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선입견이라는 게 없고 사회적 관념이라는 게 아직 없으니 마음이 말 그대로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저런 아이에게 하이마 넌 커서 대통령이 되거라.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싫어요. 그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예. 대통령 해라. 저는 꿈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꿈이 지금 뭐냐면 소방관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데려가 사진도 한번 찍어줬는데 소방관님 그러면서 이제 소방관님이 단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소방관님이 이제 꿈이 됐는데 제가 얘기를 그 여고 가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 제가 물어보니 이제 여고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꿈이 소방관이에요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딸려오는 게 있어요.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나는 못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방관이라는 꿈을 말하고 싶은데 벌써 생각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꿈은 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꿈을 따라서 내 마음이 먼저 꿈에 가고 내 몸이 거기에 딸려가는 거여야 되는데, 내가 소방관이라는 꿈을 꾸려고 보니 내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시험 봐야 돼, 시험은 어려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저게 되면 어렵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니까 소방관이 되고 싶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게 정말 꿈이 있어도 꿈을 말하지 못하고 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모두는 사실 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만일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아직 꿈이 없다면, 어떤 수많은 생각 속에 갇혀서 또 엮여 있어서 저 밑바닥 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꿈을 보지 못하는 걸 거예요. 가장 큰 예로, 나는 예를 들면 주부야, 내 형편상, 또 뭐 우리 남편은 그 허락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뭐 공부를 못해, 내 나이가 뭐 이런데, 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런데, 뭐 나는 직장을 다녀야 돼. 이 보세요, 다 뭐예요? 좀 아까 이 3살짜리, 2살짜리가 꿀 수 없는 지금 대화를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꿈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걸 그냥 꾸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나오려고 하니까 수많은 것들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꿈 꾸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꿈은 있으나 그 꿈에 무언가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이름하여 이제 안 되나 봐.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밧줄이라는 거. 아이가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코끼리가 무대 뒤에서 작은 밧줄을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을까? 이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저 밧줄은 너무 약해서 코끼리가 충분히 끊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단다. 왜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서커스단에 와서 말뚝에 묶여 있었지.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썼단다. 그러나 너무 견고하게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 발버둥을 치다가 또 잠이 들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시도하던 끝에 결국 코끼리는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기 코끼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밧줄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예전에 자기 자신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간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밧줄을 묶고 있는 것이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저게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끼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영상을 조금 봐주신다면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른 코끼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지금 그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 마음의 밧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가능한 게 많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대학 그 담당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영어 그 언어학 이 구조학의 그 선구자였는데, 이분이 자기 평생에 연구한 결과를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줬던 게 제가 지금도 그 공감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PPT로 바꿔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정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에 나이가 들면 배움이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실제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 병이라서 그 배우는 거가 좀 느려다는 걸 제가 직접 알긴 하겠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도 제가 아버지를 일주일에도 거의 뭐 3번 이상 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 건 배움의 정도가 느리다는 거, 나이가 들어서요. 그게 생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거고 그 연구적으로도 밝혀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나이가 있어 그래서 공부가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뻥이라는 겁니다. 저희 그 교수님은 나이가 이제 정년퇴직 거의 즈음인데 영어영문학 교수니까 영어를 이제 하시잖아요. 언어에 관심이 많으시니 다른 나라 언어도 이렇게 섭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20대 때 했었던 그 마음, 그 속도와 지금의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말에 절대 동의를 못한다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시든 간에 적어도 그렇게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본인의 습득 능력을 논하기 전에 마음의 태도가 일단, 나는 20대 때 배웠던 그 습득의 그 속도와 지금이 같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아닌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와도 상관없고, 저는 교회 다녀서 성경을 보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혜자는 꼭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꼭 어떤 부분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마음 벌써 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뭐가 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이를 낳으면서 내 머리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 습득이 안 돼. 전 이런 사람도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보다 나을 수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서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마음이 벌써 늙어버려가지고 그냥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아이 오는 것만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끝까지 여러분의 몫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아까 그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깨달은 게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요. 꿈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저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아까 그 2살짜리로 잠깐 연상하여 보면 쟤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소방관님 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할 수 없어 라는 생각, 제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죠.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훨훨 날라야 하는데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밧줄 그 코끼리에서 보면 코끼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묶여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꿈이 없다면, 내가 꿈을 꾸고 싶다면 여러분 속에는 그 꿈이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 29인데 대학교를 다시 가는 거에 부담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꿔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꿈을 꾸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꿈은 그냥 꾸는 거예요. 자유롭게 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꿈을 꿔볼 수 있다는 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건 꼭 꿈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꾼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무언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자유로울수록 꿈꿀 수 있다는 거니, 꿈꾼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하기도 한 겁니다. 무언가에 다 얽혀 있다는, 나는 예를 들면 뭐 빚이 많아, 뭐 어려워, 아니면 나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 나는 뭐 조그마한 애들이 있으니까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얽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건 거꾸로 그만큼 마음이 자유롭다는 거고, 이거로 꿈꾼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얼마나 자유롭냐는 겁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 행복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장난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그 부정적인 말은 나의 마음을 만들 것이고 이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굳히게 돼서 실제로 그 일에 대한 어떤 일의 현상이 그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받아주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쟁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운 일은 많았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폭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론이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고, 작년에도 가장 무더웠다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에어컨이 잘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거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 마음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제가 소송만 6개라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면 제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소송 6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험사에 돈 받을 게 있는데 보험사가 돈을 안 줘요. 보험사가 근데 저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돈을 줄 게 없다고. 저는 돈을 내놓으라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어렵긴 한데 지금 시점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먼 훗날 돌아봤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럼 내가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매여있지 말고 나는 또 좀 다른 일 해야 되겠다, 나는 또 진취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공이 넘어오면 탁구 선수는 탁 넘기기 마련이고 권투 선수가 잽이 나오면 잽을 날리기 마련인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꿈꾼다는 건 그런 어떤 생각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반격하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자유로우려면 그 무엇에도 엮여있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끝까지 여러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입견에 우리 어른들이라 함은 그런 것에 엮여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꿈을 아이처럼 꾸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꿈을 꾸라고 오늘 강연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사람마다 다 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저는 우리 아이 대학교 가면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아, 이 남편이랑 나랑 너무 안 맞아. 못 살겠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하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누가 그쵸? 생각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저도 이렇게 생각에 묶여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 남편은 참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 생각이 저희 남편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몸이 아픈데도 가족을 위해서 그 돈 버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아이가 대학 갔는데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오늘 이렇게 꾸라고 하는데 강연을 들으면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5%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마음에 75%에서 90%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저랑 눈을 지금 안 마주치고 계십니다. 네, 저기 기정욱 선생님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갑자기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아까 그 강사 선생님 딸아이 낙지 만지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후에 저도 이렇게 코너 하나를 맡아서 하는데 그거하고 좀 내용이 맞는 부분이 맞다 해서 조금 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제 마음이 그 자유롭고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너무 많은 생각들에 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 생각들 때문에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 아이처럼. 그리고 그 코끼리 부분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는 그걸 풀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 돼서는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밧줄로 묶여 있는데 힘도 세졌고 생각도 더 발달했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고 내 마음도 그렇겠구나.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마음하고 입이 연결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이제 보이는 대로 내가 이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마음이 바뀌고 그래야지 말이 바뀐다 하는데 거꾸로도 괜찮구나. 거꾸로도 가능하겠구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부터 바꾸면 마음도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머리에 너무 잘 들어왔고 내가 이제 말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못 들은 거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면 저런 얘기도 있었지. 입하고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고. 제가 이 얘기 했었지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시니까 이렇게 마음에 더 이렇게 남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저랑 눈이 마주치십니다. 네, 우리 안경 쓰신 우리 자원봉사 이렇게 선생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발표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곧 4학년 2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국가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엄청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강의 들으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좀 많다고 들었고요. 입이랑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진짜 잘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 요즘 제가 입이 좀 많이 붙인 것 같아갖고 마음도 좀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듣고 강의를 듣고 나서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마음을 좀 고쳐 먹으면 입도 좀
순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입이 거칠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제가 저희 북클럽, 리디아 북클럽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사회를 보라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얘가 안 되죠. 제 입에서 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예 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생님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색 옷 입으신 우리 선생님. 어떻게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 일도 수업 관련된 일도 많고 학교에서 따로 하는 일도 많고 옷도 팔고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다 진행할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걱정이 되게 제 마음에서 나왔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말도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부정적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고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보라색 옆에 검은 옷 입으신 선생님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이렇게 발표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강연 들으면서 아까 교수님 이야기 하시면서 나이와 배움의 속도가 이제 나이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지금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그럴 때인데 항상 저는 보면 난 안 돼.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돼. 그게 이제 막 지금 50대인데 2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뭐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안 돼. 뭐 또 아이 낳아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뒤에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또 가장 적절한 때구나. 오늘 강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진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반격하는 건 내 몫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또 반격하면서 힘을 내면 또 되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반격이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예, 반격해야 되겠다.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저기 가디건 입으신 선생님 옆에 네 저랑 눈이 짠하고 마주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누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네. 네, 저도 강연 들으면서 코끼리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코끼리가 이제 덩치가 커서 얼마든지 그 밧줄을 자를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거기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코끼리 마음의 밧줄이 단단하구나. 그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걸 끊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못 끊어. 난 이 밧줄에 묶여 살아야 돼.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코끼리가 그 큰 덩치로도 조그만 밧줄에 묶여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검은 옷 입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늦었어. 저도 사실은 마음에 꿈이 있거든요. 아까 강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어떤 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아직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또 똑같이 또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난 안 돼. 난 나이 들었어. 이제 너무 늦지 않았겠어. 이런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제 마음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밧줄을 끊으셨다. 예, 저도 밧줄을 끊었습니다. 또 밧줄을 끊고 나오실 분 또 계신가요? 저기 안경 쓰신 선생님 지금 예, 나도 밧줄을 끊었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니까 정말 그 밧줄이 마음이었구나. 이제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진짜 잘못 생각하고 그 생각에 정말 이렇게 속고 살았다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꿈을 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꿈을 이제 아이는 정말 자유롭게 꾼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꿈을 이제 못 꾼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의 밧줄이기 때문에 아까 끊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음의 밧줄을 끊으면 이제 꿈을 꿀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또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도 이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겠구나.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마음의 밧줄을 끊고 꿈꾸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너무 이렇게 실망스럽고 이게 네, 오늘은 다들 밧줄을 끊고 예,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한데요. 저쪽에 그 마이크 그 마스크 쓰는 선생님 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공감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잘 흐름을 못 잡다가 이제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하고 입이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것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입의 표현이 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바꾸면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남아서 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장난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받아주지 마세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받아주지 말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그걸 굉장히 우리가 쉽게 받는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것에 압도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줄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받아주지 말고 마음에 이렇게 가드를 딱 쳐가지고 이게 쳐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또 말을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어려움이 만났을 때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강사님이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잠깐 한 5분 정도 마무리해 주실 건데 저희가 오전 프로그램은 이렇게 끝내고요. 강사님 마무리하고 끝내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식사하시고 2시부터 다시 이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책 도서관을 저희가 이렇게 세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은 강사님 오셔서 저희가 마무리 듣겠습니다. 1분만요. 예, 오늘 말을 바꾸면 정말 마음이 바뀐다. 저도 부정적인 말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네,
잘 안 들리세요? 아, 발표? 아, 예, 시간이 아직. 우리 그 보라색 옷 입은 선생님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발표 한 분만 더 듣고, 예, 강사님, 예, 마무리 듣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피해갔었는데 발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강사님 말씀 중에서 물론 이제 말이 마음을 지배하고 말이 바뀌었을 때 이제 마음도 바뀐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꿈꾸는 당신은 이렇게 꿈을 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67세인데 그리고 병도 있으신데 아직도 많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67세보다는 어리지만 60대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이렇게 될 수 있지는 않아.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 이제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래야지 이 생활을 그냥 유지할 거야. 그리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꿈을 꿀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를 이렇게 꿈꾸게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예, 강사님 모셔서 마무리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감 톡을 했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을 여셨다고 생각하고,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입을 열면 마음이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에 이제 이 스토리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자동차 쪽에 관련된 안전장비 일인데,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나 발명들을 많이 해야 돼서 어렸을 때부터 에디슨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디트로이트 이쪽 가니까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미국의 포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을 성공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 수많은 번 돈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환원을 할까 생각하다가 디트로이트 쪽에다가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위인들을 집을 통째로 떠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름하여 더 헨리 포드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인데,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여기를 가보게 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에디슨에 대해 관심도 많고 했는데, 여기에 뭐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만든 포드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디슨의 집도 있고, 여러분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는 라이트 형제 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살았던 집, 맨 처음에 자전거 만들었거든요. 자전거 만들었던 판매소, 뭐 비행기 만들었던 곳 이런 게 있고, 에디슨 관련해서도 에디슨 태양 집, 살았던 연구소, 그 다음에 뭐 전구를 만들었던 그 곳 이런 것도 실제를 이렇게 떠가지고 벽돌에다가 번호를 일일이 새겨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그 헨리 포드 박물관의 지도인데, 요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우리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사적지를 그대로 마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토마스 에디슨의 그 연구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어떤 그 또 살았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하나의 공장 같은 거고, 또 여기는 그 머신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실제 있었던 거, 요것도 다 에디슨이 화학 실험했던 곳이고, 뭐 이런 에디슨 오브 워크를 만들어놨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젊은 시절의 에디슨인 것이고, 이게 어머니입니다. 지금 오늘 이 행사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것인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바꾸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하자고 이야기는 했으나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디슨이 최초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수히 아는 건 헛간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서 너 뭐하냐 했더니 어머니 알을 낳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을 품으면 닭이 알을 낳으니까 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에디슨 생각할 때 천재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의 기록이 깨지지 않은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전등, 에어컨, 요 지금 요 쏘는 요 기기 다 에디슨이 개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등은 직접 개발했고요. 이런 쏘는 것도 지금 빛으로 쏘고 있는 거겠지요. 저 안에 들어가는 전기, 발전기, 발전소까지 에디슨이 다 만든 것이고, 세탁기, 냉장고 할 것 없이 다 에디슨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접 안 만들었으면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은 에디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 하는 이유는 에디슨이 없으면 저희는 석기 시대에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에디슨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천재 에디슨이 옛날에 닭 알을 품고 있었다 하니 저희는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과연 천재로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에디슨은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도 미국의 그 공교육에 기록되어 있기를 에디슨은 전응아로 자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학당한 걸로. 그래서 공교육을 3개월인가 밖에 받지 못했고, 3개월 만에 에디슨이 집에 왔을 때 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뜯어서 읽어보니 귀하의 그 아들이 도저히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어서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니 아이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받고 에디슨이 퇴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에디슨의 결말을 아니까 천재로군 하지만 그 당시에 에디슨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응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기이한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닭알을 품고 몇 시간씩이나 웅크리고 그 더운 여름날 뻘뻘대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색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에디슨을 전응하러 갔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 교육 선생님은 에디슨을 사랑하고 이끌 선생님이었을 것인데 아마 했겠죠. 근데 에디슨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왜 1+1은 2입니까? 1+1은 1 아닙니까? 물과 물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자, 그 에디슨이 어머니가 그날 에디슨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이었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에디슨 정말 바보입니까? 오늘 학교에 퇴학을 당하고 왔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에디슨을 놓고 앞으로 평생을 이제 가르치고 살아야 하는데 전응아 판정을 받은 에디슨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게 이 엄마의 숙제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디슨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주시기를 너가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야. 그런데 너가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 마음이 시상이 떠올랐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 에디슨을 바보로 만든 건 에디슨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에디슨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음날 에디슨을 부릅니다. 에디슨 일로 와봐라. 예 어머니,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왜 어머니? 학교에는 전응한 친구들 너무 많아. 너는 천재야. 천재는 천재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에디슨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지 본인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디슨이 천재적인 교육을 받았고 수많은 책을 읽었고 어머니가 에디슨을 이끌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가 될 것이고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내가 에디슨을 천재라 여기고 천재로 교육하면 에디슨 천재가 될 거다 해서 너는 이미 천재니까 천재로서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모든 걸 해줄게 라고 해서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가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가 그 교사였거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플러스 수많은 책을 읽힘으로써 그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이라고 뭐 알려져 있는데 그 독서법을 통해서 아이가 천재로서 발걸음을 하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형편을 볼 때 에디슨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다른 게 단 게 아니라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나의 사상과 철학을 가르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이를 막 해치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아이의 어떤 그 사상을 막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천재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천재인 줄 안다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알았냐면 천재가 아니라는 걸. 몇 달 전에 종로에 갔다가 우연히 그 벽에 써있는 벽보를 보고 요리하는 마술사라는 그 공연이 있었어요. 그게 애들용이거든요. 저거 돈을 좀 주더라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종로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약을 해가 한 2시간 있다가 밥 먹고 기다렸다가 봤는데 저희 아이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여자애라 좀 빨라요. 그리고 말도 또릿또릿하고 하여튼 애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걸 봤는데 제가 실망은 안 했지만 하여튼 한편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마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신기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파란 색깔 토끼가 나왔거든요. 시작하니까 빨간 색깔이 됐거든요. 그걸 박수치고만 있고 이게 왜 신기한 건지 모르더라고.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애기 수준이 아니고 거기까지구나. 얘가 그냥 말은 하고 있긴 하지만 천재는 좀 아닌가 보다 아마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거 우스갯소리였고 모든 아이를 천재라고 맨 처음 생각한다는데 그 낸시라고 했던 낸시 매튜 엘리엇이라고 했던 이 에디슨 어머니의 교육법대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는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것인데 이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은 천재야 라고 해서 천재적인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를 천재로서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 이 강연을 듣고 이 이후에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냐. 둘째는 에디슨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왜 어머니 학교에 가면 전능아들이 많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하지 않기 때문에 천재의 교육을 받아야 돼. 했더니 아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나는 천재야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너는 천재니까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되고 다른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사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저는 지금 그 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업무 지시하고 뭐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는 거냐면 나는 천재야. 이거 다 할 수 있어. 다 가능한 일이야. 그러고 나면 일들이 새롭게 보이고 길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에디슨은 적어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에디슨이 잠잘 때 머릿속에 생각을 했답니다. 안 풀리는 특히 그 전구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 전구에 들어가는 그 필라멘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만 번 시험을 했다는 거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건 에디슨이 남긴 1000개의 특허 중 불과 한두 개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1000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에디슨의 난제였는데 심지어는 녹음기도 개발한 게 에디슨이거든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녹음기 전혀 없던 시절에 무언가 딱 틀면 녹음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그런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걸 할 때 에디슨이 잠을 자면서 나는 천재야. 나 오늘 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해결될 거야. 하고 잠을 잤대. 그러면 신기하게도 잠을 자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 다음날 그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생각이 내가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저는 그냥 범인인 것으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 게 보통의 경우인데 그 마음의 태도 역시 바꾸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디슨은 정말 공교육상 확정받은 전응화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냈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통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에디슨보다 뛰어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에 대하여 나는 못해, 나는 그냥 그냥 사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내가 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될 것이고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가 될 것이고 너가 무엇이라 믿든지 나는 그대로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시상이 떠올라서 에디슨이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정말 자유롭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천재라고 믿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천재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정말 천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아이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